오늘 사연은 그냥 왠지 모르게 사연자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속으로 골물만큼 골마서 슬픈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 묻어내진다는데 저는 도통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면 살수록 쉽던가요? 아니면 늘 힘든 일이 주제만 바뀌어가면서 오시던가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아픈 제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 중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박복한 인생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들었을 때 참 뉘앙스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말들은 다 뼈아픈 경험이랄까? 어떤 대상자의 뼈와 피가 녹아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제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결혼은 20살이 되자마자 했었어요. 당시에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도 집에서 막내인 저를 닥달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답니다. 특히 큰오빠의 주장이 아주 막강했거든요. 영순이 너는 얼른 시집이라도 가야 해. 우리 집이 나올 게 뭐가 있냐? 남자들 공부만 실컷 시키고 너까지 공장순이 하는 걸 오빠는 못 본다. 엄마 아버지 말 무조건 다 들을 거 없어. 그냥 네가 여길 빨리 뜨려면 시집이라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걸 잘못 들으면 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주변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의 사이는 아주 묘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아버지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답니다. 저는 한번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거세게 뺨을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또래나 혹 위의 동료분들은 아주 심하게 놀래요. 에그머니나, 아니, 영순 씨는 이제 환갑 될까 말까 한 나이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디 70대인 우리 때나 흔했지. 그때도 그랬나? 하여간 세상 대단해. 그놈의 천무나 뭐가 그리 좋다고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곳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적 할머니나 고모들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분위기였고 엄마는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더랬죠. 일단은 큰오빠가 열심히 알아온 선자리가 있었는데 그건 또 남자가 갑자기 안 하겠다며 도망가 버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약간은 있는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기껏 밥 먹여 키워놨더니 시집간다고 꿍얼거리셨지만 그나마 큰오빠가 고집을 세게 부리고 몰아붙인 덕에 결국 제 결혼은 성사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제 남편은 우리 큰오빠랑 동갑이고 저랑 나이 차이가 8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많은 거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말이지 아주 큰 어른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조금 멀리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집에 어른들이 있는 문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게 그리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요즘이야 청년들이 많이 인식도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저 때는 그냥 당연히들 그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놈의 시댁 식구는 친정 식구들 못지않게 저를 못 살게 했어요. 한편으로 좀 슬펐던 것은 그렇게 되면 다들 친정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데 전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옆집에 미용실 하는 영훈이 엄마가 있는데 저랑 유독 친했었거든요.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자기는 친정엄마 안 보고 싶어? 나는 곧 우리 친정엄마 오기로 했어.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 미용실 하면서 돈 벌겠다고 허리도 다치고 하여간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진짜 고심고심하다가 시어머니 겨우 나가시게 한 거야. 이걸로 남편한테도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
자기도 제대로 결심하고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집을 얻어서 나가든지 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대체? 그나마 이 엄마는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친정엄마라도 있으니 참 부럽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 결혼 이후로 제가 21살의 아기를 낳을 때까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명절 때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자기 인생의 애달픔과 한만 쏟아내는데 나는 자식한테 저러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점점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준 것 없이 낳기만 하고 조금도 정을 주지 않는 친정과 엄연히 남인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예의도 없이 모질게 구박하는 시댁 말이에요. 남편은 그 집 맞둥이였지만 어쩌다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건지, 그리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어쩜 그렇게 맨날 집에만 오면 무뚝뚝하게 밥만 먹고 자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찌어찌 딸 둘을 낳은 저도 참 용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딸을 낳은 것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에게 얼마나 지독한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남편도 뭣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은 손자국일 거예요. 그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밥을 서익은 것 가지고 그렇게 따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야, 이 정신 나간 며느리야. 온 가족 먹을 밥을 이따위로 해? 다시 해. 다시 하라고. 그러면서 글쎄 통째로 밥을 바닥에 엎어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새삼 우라통이 터질 정도니 당시 한창 어리고 순했던 저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러니 하나 정도의 뺨을 얻어맞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다 치우고 울면서 다시 밥을 안 치던 삶이었어요. 제 등에는 큰 딸내미가 매달려 있었고요. 하지만 불행같이 저에게 닥쳐온 일로 인해 참으로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쓸데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시댁 식구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낫더군요. 그 일은 당시 우리 큰딸이 좀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그 전후로 해서 간암 선고를 받았는데 온 가족들이 허둥지둥 매달리는 사이 그만 생을 달리하고 만 거예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다들 넋이 나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아이고, 정하나, 정하나, 내 새끼. 품에 오래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말라 비틀어져 고생했던 내 새끼. 어떻게 나이 50도 못 넘기고 먼저 가냐 이 녀석아. 저 역시 이때 하늘이 내려앉은 듯 앞이 어두컴컴했고 미운 감정이 훨씬 많은 남편이지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욱하고 토할 때 슬픔이 몰려와도 진정이 안 되던 때에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그렇듯 그 미움의 화살이 저에게 돌리시더군요. 주변에서 그 누가 와서 말리고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좀처럼 이 미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저를 같이 괴롭혀대던 시누이마저 지 엄마를 말릴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엄마, 정신 좀 차려. 새언니 잘못은 아니잖아. 조카들도 클 만큼 컸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머리채를 잡겠다고 난리를 치면 어떡해. 얘네들이 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본인 아들 장례 때 난데없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우리 쪽 큰오빠가 대신 장례에 왔다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꼴을 봐놓고도 혀를 찌릿하며 그마저도 제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저더러 그렇게 빨리 서방 얻으랬나? 얌전히 좀 버티다 일하다가 천천히 갈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저는 남편의 장례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뿐 아니라 친정엄마와도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부러울 지경이더군요. 남의 자식한테는 세상 못되고 악독한 시어머니일지언정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저렇게 끔찍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35이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모든 게 다 어리둥절하고 황당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큰오빠가 그나마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으나 오빠도 가정이 있었고 올케 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 문제로 신경 쓰게 하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무리 물어 알아봐도 제가 좀처럼 발붙이고 버틸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저는 뚜렷하게 일을 해본 것도 없고 돈벌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때 모아둔 돈 조금을 갖고 나오는 건 시댁에서 별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참 이때 이 돈만 관리를 잘했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삶이 궁핍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 일을 할 것을 대뜸 겁없이 일을 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큰애 친구 엄마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는데 고지 들었다가 망하게 되었답니다. 유정이 엄마, 그러지 말고 여기 역 앞에 조그만 식당 하나 해봐. 그 누구더라? 미네네 알지? 거기 올케가 비슷한 식당을 했는데 아주 대박이 나서 잘 됐대. 국수랑 김밥만 말아주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엄마들 대충 다 하잖아. 그런데 자기는 요리도 잘하는 편이고 이제 혼자서 먹고 살고 애들 키워야 하는데 역시 먹는 장사가 최고 아니겠어? 처음엔 전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낯을 좀 가렸던지라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해 볼수록 솔깃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엄마들 얘기할 때 들어봤던 내용이라 돈 벌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집도 샀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당시 저는 조금 무리해서 식당을 차렸고 우리 큰딸 이름을 따서 유정식당이라고 간판도 내걸었어요. 하필 그때 큰애는 사춘기가 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대들었답니다. 아, 진짜. 쪽팔리게 이름을 왜 내 이름으로 지었어?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맨날 놀리잖아. 나 진짜 짜증나서 엄마 가게 안 갈 거야. 그리 와서 밥 먹으란 말 좀 하지 마. 집으로 갖고 오라고. 큰딸은 이렇게 버럭 저에게 성질을 내기 일쑤였고 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주인집 눈치도 숱하게 보고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 일거리에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나마 애교가 많은 둘째 딸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지만 살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결국 이렇게 어렵게 열었던 식당은 길게 가지 못한 채 그만 접게 되었답니다. 어설프게 제가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주인집 아주머니 부부의 냉정한 눈총을 받아가며 얼마나 쓰린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나마 저에게 아주 길이 없지는 않았으니 식당에 몇 번 드나드시던 한 아주머니에게 받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걸 가슴에 품은 채로 차마 연락은 못해보고 끙끙 앓고만 있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겐 정말 코딱지만한 집안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끊겨버려 차가운 방에서 잠드는 딸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이분도 제 하소연을 듣고 마침 자기 상황과 맞아떨어지니 건넨 제안이기도 했어요. 걸걸한 목소리와 달리 내성적인 저를 나름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 마음에 오래 남았답니다. 상황이 참 딱하게 됐네. 그럼 있잖아. 나 마침 가게 내놨어. 사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아줌마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가게 이어서 해볼래? 자식 키워야 하는데 가릴 일이 뭐가 있어. 나도 당당하게 살만 했어. 그렇게 해서 아들, 딸 결혼도 다 시켰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친정에 가야 해. 남편 없이 혼자 이만큼 읽어내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 여러모로 저랑 사정이 참 비슷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결국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딱히 어디에 크게 의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을 수락하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고민이 무척 많았긴 했지만 당장 이래저래 돈 벌기가 쉽지 않았고 큰애며 작은애며 키우면서 일하기에 마땅한 일들이 없었어요. 집주인마저 툭하면 그만 집 비워달라는 말이 많았고
친정이건 시댁이건 어디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오롯이 홀로 일어서야 했고, 초반에는 그래도 기존 사장 아줌마가 얼마간 제 곁에 머무르면서 일처리를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하고 접어야겠다 맘먹었던 일을 저도 모르게 꽤 오래 이어가게 되더군요. 물론 안 그래도 사춘기였고 김밥집 할 때도 반발이 컸던 큰딸은 절 가만두지 않더군요. 아주 어마어마한 원망의 소리를 늘어놨어요. 엄마, 우리가 거지야? 거지냐고. 아니, 거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 창피한 건 알겠다. 나 이제 어디 가서 엄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말도 안 해. 미네네 엄마가 정민이네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 엄마들 우리 가게 싹 망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엄마 어디 가서 일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쪽팔리고 죽고 싶어 정말. 왜 그딴 걸 하는 거야? 딸의 이런 말들이 비수같이 꽂혀들었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문을 열고 일하면서 온갖 인간 군산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문득문득 두려움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고 써줄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나마 꼬박꼬박 먹고 살 수 있게 수입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돈이 도는 흐름을 그전 사장 아줌마가 알려주고 가셨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핑계 중 핑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양심상으로도 그리 편한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원수 같았다고 해도 남편이 싫고 아무리 정이 없었다고 한들 홀로 달랑 사회에 나와서 맡은 일이 이런 일들이란 건 참 저를 괴롭게 했어요. 특히 그중 잠깐 만났던 김씨라는 성을 가진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와의 만남은 더더욱 제 속을 긁게 되었답니다. 영순 씨는 그래도 어찌어찌 돈은 있었나 봐. 남편 일찍 보내고 중간에 있던 식당도 망하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거 받아서 이어갈 돈도 있고 말이야. 그럼 나름 부자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전 아시다시피 돈이 없었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던 여기 사장 아주머니 때문에 그나마 좀 헐값에 받아서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걸 다 말하기는 좀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중간중간 정말 저를 살뜰히 챙겨주더군요. 이래봬도 우리 친정엄마가 고들빼기랑 열무김치를 진짜 잘 담궈. 내가 챙겨왔으니까 갖고 가서 딸들 먹여. 알았지?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얼마만이었던 건지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이상한 손님들 때문에 시작해서 억센 직원들, 혼자 된 저를 알고 기분 나쁜 추파를 던지던 인간들까지 정말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울 때였어요. 큰딸도 제 말을 진짜 속 터지게 안 듣던 때라 힘들었는데요. 누군가 마치 친정 식구 마냥 챙겨주며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던 걸까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람을 뭘 그리 믿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마음을 좀 열고 지내던 중에 저한테 갑자기 이 언니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번에 좀 아파. 그래서 그런데 나 얼마 좀 돈 땡겨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병원비 내고 하다 보니 돈이 늘 안 모이고 새더라고. 우리 엄마가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울기만 하는데 솔직히 너무 속상해. 자기가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없어? 전 엄마와의 정이 그닥 깊지 않지만 막상 우리 엄마랑 저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잘 이입이 안 되는 거로 저와 우리 딸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고 큰맘 먹고 200만 원을 내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그 언니의 반응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200만 원? 이게 다는 아니지? 내가 꼭 얼마라고 액수를 말해야 하나? 대충 눈치로 알아듣고 한 잔 줄 알았더니 설명이 필요했나 보네. 자기는 좀 여유가 있잖아. 못해도 1,000만 원은 좀 땡겨줬으면 해.
꼭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게 해서 사람 민망하게 한다, 자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던 게 대체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라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 저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태로 빚도 많이 졌고, 여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장님이 제 사정 많이 봐주고 넘기신 거예요. 빚 갚을 것도 많고, 이것도 저한텐 큰 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언니의 표정을 힐끗힐끗 살폈는데 점점 무섭고 싸늘한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정 딱한 건 딱한 거고, 나보다 딱한 건 아니잖아. 아, 자기,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꾸려간다는 거야? 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자꾸 내숭 떨지 말고, 나 진짜 한 달 안에 갚는다니까? 나 봐서 딱 1,000만 원만 해주라. 아, 진짜 빨리 원산복구 해줄 자신 있어. 그 말을 하는데 점점 거리를 좁혀오면서 제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어찌나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겁이 나던지 어깨가 막 떨렸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더군요. 한사코 거절하고 무마를 시켜 없던 일로 하긴 했지만 그 끄트머리쯤 이 언니가 저에게 모질게 집어던진 말, 그리고 가방을 메고 사라지며 했던 그 욕 같은 말이 저를 무척 아프게 했어요. 야,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너 같은 애들이 더 질 나쁘고 더 추한 거 아니야? 차라리 나는 대놓고 그냥 지저분한 곳에서 구르기나 하지. 너는 뭘 아닌 척, 지 혼자 세상 고민 다 짊어지는 척, 어쩔 수 없이 하는 양 내숭을 떨고 난리냐고. 난 너 같은 것들 보면 아주 역겹고 토할 것 같아. 솔직한 말이지? 이딴 거 하나 갖고 굴리면서 자식 새끼들한테 얼마나 존경받는 엄마가 된다고 그렇게 피똥을 싸며 죽을 상을 하고 있냐? 난 너 같은 애가 제일 멍청하다니까? 오늘로 난 여기서 끝이야. 안 나올 테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모진 말들을 저에게 침뱉듯이 툭툭 던지고 사라진 그 언니. 잠깐이나마 제가 세상 물정 모른답시고 마음을 주고 기대었던 모습들이 떠올라 너무나 멍해지더군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며 재미있어하고 그냥 워낙에 일터자리 자체가 지저분해서 더 그런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사건 사고를 안고서는 정말 시한포탄이 터질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그렇게 수년간을 일했어요. 여전히 큰딸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듯 대했고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돈은 또 꼬박꼬박 받아가는지 몰라요. 큰딸은 저한테 말을 안 거는 대신 둘째 딸이 못내 힘든 얼굴로 늘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수학여행비 필요하대. 그리고 옷값도 필요하대. 자꾸 나한테 시켜. 엄마가 알아서 줘. 이놈의 기집애가 지 딴엔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창피하다고 할 땐 언제고요. 지 엄마가 그렇게 번 돈은 아무렇지않게 쏙쏙 빼가는 거예요. 밥을 해놓고 국을 해놓고 나가면 그것도 다 먹고 이 집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낳아놓은 자식이니까 어쩌겠나 싶었어요. 한편으론 너무 서글펐던 게 저 역시 제 엄마와의 사이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딸과도 사이가 이 모양이니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힘이 나게 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저와 거의 내외하면서 모른 척하며 지내던 딸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가져다 준 거예요. 저도 학력이 짧고 공부를 못했지만 일머리나 기본머리가 나쁘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딸내미는 저와 달리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받고 거기에 과외까지 붙여가면서 고등학교 내내 진짜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재수 한 번 안 하고 바로 대학에 붙어버렸어요. 그것도 간간히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입 한 번 떼지 않았던 제 기준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기만 하는 이화여대의 말이에요. 당시에 어디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뻤고 딸도 지 딴에는 성취감을 제법 느꼈던지
몇 마디 말도 걸어오더군요. 저기 엄마, 나 이번에 진짜 힘들게 했어. 나 좀 대단하지?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신이 나던지. 나름 어색한 모녀 사이에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더군요. 딱히 좋은 대학을 가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딸이 저한테 수년 만에 말을 걸고 표정이 밝았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둘째는 저를 좀 짠하게 여기는 구석이 있지만 큰딸은 마치 이 집의 자식이 지 혼자인 양 아주 막무가내로 굴었거든요. 과외비랍시고 수십만 원 챙겨갖고 가서는 거짓말하고 놀러 가는 데에 썼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때 야단 맞으면서도 아주 도끼 어린 얼굴로 저에게 대들었을 때 이때 몰래 부엌에서 숨죽여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전 제 딸들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매 한 번 때리지 않으면서 키워왔는데요. 둘째 딸아이가 지방대에 입학하고 난 뒤에 저는 슬슬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둘 대학 들어가는 걸 봤으니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둘째 딸에게 말을 했더니 이게 큰딸에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얘가 웬일로 저한테 오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엄마, 그거 접겠다고? 갑자기 왜? 아니, 엄마는 왜 맨날 하는 일마다 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칠 때는 꾸역꾸역하고 지금은 나나 쟤나 한창 등록금이랑 돈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나 유학 생각도 하고 있어. 엄마 돈 안 벌면 나는 지금 어떡해?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고 알바하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끈하고 화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요정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돈이 궁하면 네가 벌어다 쓰던지 해. 엄마 돈 갖다가 막 쓸 땐 언제고 그러면서도 엄마 하는 일 창피하다고 도망 다니던 게 너 아니냐?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서러웠는지 알아? 엄마가 밖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쓰고 모았는지 네가 보기나 했어? 하지만 딸은 완전히 저와 벽을 친 상태로 커서 그런지 생각이 아주 소나무 마냥 굳어져서는 조금 더 타협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뻔뻔한 걸까요? 그건 그때고. 그땐 사춘기였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도 묻지 않고 갑자기 일 시작했는데 어떡해? 집에 돈 나올 구멍 없다고 맨날 집에서 한탄하고 울었던 거 있었어?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다가 갑자기 저런 이상한 가게 하겠다고 엄마가 결정한 거 아니야. 하필 학교 다닐 때 제일 예민하던 때 엄마가 그딴 거 시작하느라 나 학교에서 소문 다 났던 거 엄마는 모르지? 마지막 이야기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딸한테 들으니까 좀 움찔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 딸이 하는 얘기를 쭉 이어듣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 친구들 엄마 믿고 이런저런 얘기들 했나 본데 그 아줌마들 얼마나 이상하고 못된 아줌마들인 줄 알아? 엄마랑 자식 간에 숨길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 엄마들이 다 집에 가서 지 딸들한테 하고 얘네는 그걸 들으니 나만 보면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는지 엄마는 모르지? 이 말을 듣고 난 뒤 머릿속에 무슨 파노라마 필름처럼 촤라락 사람들 얼굴이 지나가더군요. 믿고 얘기하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들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저는 딸을 안 이꼽게 보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이런 굴레를 짊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나오더군요.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앞서 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 사죄라도 할 판이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점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딸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이걸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네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계속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자 딸은 마구 짜증을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누가 엄마 보고 그러래? 아무튼 그때 그렇게 개같이 벌어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가 겨우 적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접냐는 거야.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데? 엄마 그 형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이대까지 갔잖아. 그럼 엄마도
기왕 우물 판 거 끝까지 파서 우리 지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왜 의논도 안 해보고 덜컥 접겠다고 하냐고. 그 돈을 그럼 이제 누가 대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제가 외려 더 묻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살아갈 돈을 이제 누가 대야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큰딸은 이미 이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1학년이 되었어요. 전 딱 한 해만 학비를 내줄 생각이었고 수입이 좀 적더라도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주점일은 접고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큰딸은 악을 쓰면서 이걸 더 유지하고 돈을 더 벌어오라는 얘기 아닌가요?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누가 엄마 보고 더 일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되니 저는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 생각해보니 한창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혼란하게 돌아갈 때 같더군요. 도대체가 큰딸은 머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못되고 악한 쪽으로 머리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을 이상하게 유도해가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얻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었어요. 네가 뭐라고 하던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멋진 말을 써가면서 엄마를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하고 싶어서 그런 일 한 줄 알아? 니네 돈 갖다 주고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면서 정말 못 당할 꼴 당하면서 살았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엄마 일할 때 니네가 와서 한 번이라도 와서 봤다면 절대 그런 소리는 못 할 거야. 돈 맛은 알겠는데 엄마는 창피하고 뭐 그런 거야? 필요하면 네가 벌어서 써. 이렇게 마땅히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딸은 더 어거지를 쓰면서 박박 대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어쩌다가 내가 얘를 이렇게 괴물로 키운 건가 제 스스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놈의 가게는 더 진저리가 나기 싫어지고 정이 떨어지면서 하루빨리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야 할 형편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두 번 다시 그쪽 근처에 가기도 싫었어요. 좀 평범하고 억센 사람들이 덜한 일반적인 곳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있고 싶더군요. 여기는 갈비집이었는데 약간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건물이 아주 크고 3층짜리 식당이었어요. 아주 분주한 주방이었지만 나름 체계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일하는 게 그리 힘들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숙식도 제공되고 하다 보니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먹는 것도 지들이 알아서 챙겨 먹겠단 싶었던 건 엄연히 저는 쭉 이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저는 또 큰딸로부터 어이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일하던 중에 전화로 싸우느라 결국 밖에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녔지 뭡니까? 독립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그 돈을 엄마한테 달라는 거냐고? 큰딸은 뜬금없이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방 얻을 돈을 보태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얘랑 뭐 어쩌다가 연락만 닿았다 하면 그놈의 지독한 돈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끝끝내 거절하고 연락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도 둘째 딸 편으로 보냈지 큰딸에겐 따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달 얼마를 어떻게 썼고 지도 알바하고 있단 식으로 저한테 꼬박꼬박 알려주었거든요. 전 없는 형편에 얘네 시집 갈 거 생각해서 또 얼마씩 적금을 들고 하던 사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여기 갈비집 체인이 또 좀 더 멀리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제의도 받았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딸에게 아주 생뚱맞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대체 큰딸은 지 엄마인 저와 지 여동생인 저를 얼마나 속 터지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엄연히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때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전화했는데 한참을 받지 않더니 몇 통을 연달아 계속하니 겨우 받더군요. 아, 짜증나.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유정이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누구라? 결혼을 어떻게 갑자기 한다는 거냐고? 대답을 좀 해봐.
말 그대로 큰딸이 난데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긴 이 집을 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지 동생한테 말을 했던 거고 엄마인 저한테는 조금의 언질도 없었어요. 자세히 좀 말을 해봐. 누군데? 어느 집인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결혼 약속을 했다는 거야? 사, 상견례 같은 것도 안 하고 다 절차가 있는 법인데 어쩜 그렇게 엄마한테 말을 하나도 안 해줘? 에그머니나 세상에. 너 혹시 사고 친 거야? 딸은 이렇게 질문이 많은 저에게 질린다는 듯 버럭 화를 내더니 이 내용보다 어쩌면 더 충격적일 내용을 눈 깜빡도 안 하고 그냥 쏟아내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 얘기를 제 귀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하지만 딸은 그게 뭐가 이상하냐는 투로 반박을 하더군요. 아니, 왜? 그냥 나는 엄마 안 계신다고 했어. 엄마가 세상 거기 와서 뭘 하게? 솔직히, 나 엄마 진짜 짜증나.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물어대고 하는 꼴, 내 남친이랑 그쪽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집도 찾아온다는 걸 얼마나 막았는데. 나, 그것만으로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일단, 엄마, 나 혼수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앞으로 돈 얼마 없어? 그거나 좀 알자. 이때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요. 딸을 붙잡고 아무리 닥달을 해봐도 얘는 세상 천지에 멀쩡히 살아있는 지 엄마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만들어놨더군요. 뭐라고 말을 해서 덮은 건진 모르겠지만 결론은 엄마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눈뜨고 살아서 지 앞으로 혼수목까지 열심히 벌고 모으고 있는 엄마를 말이에요. 그렇게 창피하고 쪽팔리다고 밀어내서 수년간을 상처를 줬어도 새끼라고 가슴에 묻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지만요. 어디까지나 내 피부치고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전 거의 강제로 억지로 참아오면서 그렇게 얘와 얘 동생을 길러왔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이 결혼한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서 얼얼한 판에 제 존재마저 지우개로 지우듯 수치스러운 병풍 하나 걷어내듯이 전 그렇게 생무실을 당해버린 상황이었어요. 둘째 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제 언니에게 대들고 있었고 전 정말 너무너무 아찔하고 이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왔는데 모든 인내의 본질이었던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큰딸은 제가 그러건 말건 간에 관심이 없고 자기 혼수 비용으로 과연 제가 몇 천이나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나 봐요. 제가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며칠을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딸은 또다시 닥달하듯 문자를 보내었어요. 엄마, 이거 내 계좌야. 난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엄마 없이 뭐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못 모았어. 그래도 나 어느 정도는 해가야 될 것 같아. 내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라 나름 혼수도 깐깐하게 보실 것 같거든. 엄마가 알아서 보내줘. 이걸 보고 나니 이처럼 저에게 당연하듯 청구서를 보내는 딸이 정말 진절이 나게 미워지더라고요. 무시했더니 연달아 돈 보내달라는 문자를 4~5개씩 보내는데 전 분노와 우울감, 모멸감,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대단하게 가족의 어떤 걸 바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엄마라서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겠다며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큰 잘못을 지었다고 딸 자식한테 이런 현금 지급기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돈 안 나오고 고장난 현금 지급기를 발로 걷어차는 마냥 딸은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돈을 안 뱉어낸다면서 마구 문자로 폭언을 보냈어요. 제가 숙식 제공되는 곳에 가서 일할 때 연락도 안 터내가 매일같이 전화를 수통씩 걸어오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정말 둘 중 하나는 미치던지 죽던지 할 노릇인 거예요. 저도 이때 딸에게 정말이지 완전히 질려버려서 새삼스레 뭐 버릇을 고쳐놓고 자시고 할 생각도 없이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그렇게 네 생명줄만 생각한다면 나도 내 살 길과 내 자신을 찾겠다는 의지로 말입니다. 이때 둘째 딸을 시켜 큰애가 만난다는 남자의 번호를 알아오게 했어요. 둘째 딸은 좀 불안해했고 그 예감이 맞는다는 걸 얼마 뒤에 알았겠죠.
근데 엄마, 그 오빠 연락처는 왜 물어본 거야? 엄마 마음은 아는데, 나도 언니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못했다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엄마 괜히 만났다가 또 언니가 사고 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언니랑 인연 끊어버려. 돈도 주지 말고, 응? 하지만 전 이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딸애가 만난다는 청년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청년은 정말이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저게 누구시라고요? 유정이, 유정이 어머님이요?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정말 어머님 맞으세요? 이때 전 전화기를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으로 꺽꺽거리며 숨을 참아가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비통하게도 역시나였던 거예요. 딸은 그냥 귀찮아서 짜증스럽게 혹은 뭔가 번거롭고 머쓱해서 저한테 둘러대듯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의 반응을 보니 정말로 자기가 결혼을 결심한 애인에게 제 엄마는 죽고 없단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살아 돌아온 양 연락을 하는 제가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고요. 이때 저는 더 통화를 할 상황이 못 되어서 전화를 끊고 한참 마음을 진정시킨 뒤 문자를 보냈어요. 이때만큼은 아주 냉정해지더군요. 내가 필히 만나보고 할 얘기가 있으니 자네와 자네 어머니와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딸인 유정이한테는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지켜줄 수 있겠냐고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리하여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번화가 카페에서 저와 그 청년 그리고 청년 어머니 셋이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은 건지 그 어머니는 무척 당황스럽고 곤란한 듯한 얼굴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전날 저녁까지도 딸에게 욕지기 비슷하게 혼수 비용을 당장 붙이라던 문자를 받은 터라 이 행동에 있어 조금 더 번복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몇 주간을 고민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서 결심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유정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뵙자고 해서 많이 놀랐죠? 듣기로는 결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게 놀랍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참 당연히 상견례니 뭐니 아니면 하다못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하는 분위기라도 마주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뒤로 만나는 꼴이라니 진짜 가지가지 막장이다 싶더군요. 중반쯤 돼서부터는 딸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일반 부모 자식이 맞는 건지 부모 자식이라면 다 참아야 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물은 엎어져 버렸답니다. 제 딸은 글쎄요. 저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알기론 딸이 참 서운한 일을 저질렀더군요. 여기 이 청년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께도 말이에요. 우리 딸이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했다더라고 들었어요. 저에게도 그리 말하더군요. 그간 지 엄마가 살아온 인생사가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나요. 제 말을 듣는 내내 청년의 어머니는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감정들로 울렁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듣던 대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적어도 둘째 딸의 말로는 꽤 우리 딸의 마음에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위축된 느낌도 들고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엄마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무시당하고 꺾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가장 컸지만 아주 작게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갖고 지켜볼 때 내 딸은 아직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기에 마땅한 애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살아있는 부모마저 지 환경이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어 지워버리는 애인데 이런 애를 어디다 내보내서 잘 살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정말 딸을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크게 상처받고 무시를 당해버린 수치심과 분노로 움직인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저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제가 겪어온 인생살이를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강은 표현을 했어요. 딸에게는 제가 꽤 창피하고 내놓기 힘든 부모였나 봐요. 하지만 참, 저에게도 여러모로 버거운 딸이에요. 그런 딸 자식을 어디 쉽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가정에 며느리로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말을 제대로 맺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하게 끝을 내게 되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던 건 그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딸과의 인연을 그 정도로 끝나게 한 것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뤄내지 못했을까 한이 되기도 하더군요. 아, 저기 유정 씨 어머니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애들 일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많이 나서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참 착하고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훈이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모 자식 간에 풀어야 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어엿하게 유정 씨도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저희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후련감도 없고 그냥 먹먹함과 그렇게 체한 듯 맴돌더군요. 엄청 울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다들 쳐다보는데도 주체를 못하고 오열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엉망진창 지 자신밖에 모르고 더 엇나갈 수 있는 딸을 제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었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너무 다 후회스럽고 개탄스럽더군요.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두 번 말해서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딸은 정말 너 죽고 나 죽잔 식으로 저에게 달려드는데 마치 한 마리 짐승 같더군요. 당연히 그 집과의 혼사는 없던 일이 되었고 거기서도 사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래저래 달래듯 거절을 했나 봐요. 딸로서는 꽤 나름의 야망을 갖고 그 집과의 결혼을 꿈꿨던 것 같은데 여지껏 그렇게 물주로만 여겼던 지 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희미하게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내가 잘한 것은 엄한 집에 결혼시켜 딸 인생을 더 망치진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사연을 써오면서 느낀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지만 묘하게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망나니처럼 인성은 엉망이 된 딸을 탓하기 이전에 그의 손가락은 저에게 훨씬 많이 향해 있었음을 말이에요. 왜 상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품기가 이렇게나 버겁고 힘든 일인 걸까요? 여전히 저를 가요하는 둘째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큰딸과의 상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슴 어딘가를 누르면 저릿할 정도로 크게 아픔을 남긴 것 같아요. 마음으로 입은 상처가 어쩜 이리도 몸에 실제로 남긴 것 마냥 아픈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엄마와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딸의 말로 남겨진 이 상처 자국은 시간과 함께 알아서 느슨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